헌츠빌에서 한 소년을 가스 처형실로 보냈다. 한 명, 단 한 명이다. 내가 검거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두세 번 소년을 찾아갔다. 세 번이다. 마지막은 집행일이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갔다. 물론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14살 소녀를 죽였다. 지금도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소년에게 가고 싶지 않았다. 집행 당일은 더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갔다. 언론에서는 치정 사건이라 떠들었지만 소년은 내게 치정 따위는 없었다고 했다. 소년이 사귀던 어린 여자애였다. 그는 19살이었다. 그리고 내게 말하길 자기의 기억이 미치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나 죽일 계획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혹시라도 감옥에서 나가면 또 그런 짓을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기가 지옥에 갈 줄 알고 있다고도 했다. 모두가 제 입으로 한 말이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녀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새로운 종자가 나타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들이 그를 의자에 앉혀 끈으로 묶고는 문을 닫았다. 소년은 다소 초조해 보였지만 그게 다였다. 소년도 자기가 15분 안에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녀석은 아니었다. 나를 보안관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기 입으로 영혼이 없다는 녀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 굳이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온갖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소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게 무엇을 내다보는 창인지 나는 모른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있으니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덕분에 나는 평생 생각도 못 해본 일을 겪고 말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파괴의 예언자가 있다. 다시는 그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진짜라는 것을. 나는 그가 한 일을 보았다. 한때 나는 그자의 눈앞에서 걸어 다녔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는 내 운명을 걸고 그자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그랬었길 바라지만 누구라도 감히 그러고 싶지는 않으리라. 내가 언제나 알았듯이 이 일을 하려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니 말이다. 그것이 언제나 진실이었다. 영광 따위는 바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당신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들도 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알아차린다. 어쩌면 당신은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영혼을 모험에 내맡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러지 않을 테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부관은 등 뒤로 수갑을 채운 시거를 보안관실 모퉁이에 세워두고는 회전 의자에 앉아 모자를 벗고 발을 책상에 올려놓더니 이동전화로 라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들어왔습니다, 보안관님. 녀석은 폐기 중 환자가 쓰는 산소 탱크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매 안쪽에서 튀어나온 호스는 도살장 같은 데서 쓰는 전기 충격총에 연결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보안관님, 뭐 그렇게 보이는걸요.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덮어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관은 의자에서 일어나 벨트에 메어둔 열쇠를 짤랑거리며 닫혀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감방 열쇠를 꺼내려 했다. 그가 몸을 숙이자 시건은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수갑 채운 양손을 재빨리 무릎 뒤편으로 움직였다. 그러고는 뒤쪽에서 폴짝 뜀뛰기를 해서 수갑 채운 손을 발밑으로 통과시키고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섰다. 많이 연습한 솜씨였다. 시건은 수갑 채운 손으로 부관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공중으로 튀어올라 양 무릎으로 부관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그리고 수갑을 부관의 목에 걸어 잡아당겼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부관은 양손을 수갑 안쪽으로 집어넣으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건은 고개를 모로 돌린 채 자신의 양팔 사이로 끌어올린 무릎에 힘을 주며 수갑을 바짝 잡아당겼다. 부관은 발버둥을 치며 발에 걸리는 휴지통이며 의자를 걷어차면서 개처럼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걷어찬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융단이 그들의 몸에 둘둘 말렸다. 그는 꺽꺽 신음소리를 냈고 입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 부관은 자기가 흘리는 피에 숨이 막혀갔다. 시건은 더 세게 잡아당겼다. 니켈로 도금한 수갑이 뼈까지 파고들었다. 부관의 오른쪽 경동맥이 터졌고 핏줄기가 뿜어져 건너편 벽을 때리고는 아래로 흘러내렸다. 다리의 움직임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멈추었다. 그는 누운 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시건은 가만히 누워 부관의 몸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가 일어나서 부관의 벨트에 매여 있던 열쇠를 빼내 수갑을 풀고 부관의 리볼버를 제 바지춤에 집어넣고는 욕실로 갔다. 시건은 찬물을 틀어 손목에 묻은 피를 씻어냈다. 그리고 이빨로 수건을 뜯어내 손목을 동여매고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입에 입을 벌린 채 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손목을 감싼 수건을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그러고 나서 부관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빼내 자기의 셔츠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산소 탱크와 전기 충격총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가 부관의 차에 올라타고는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차를 빼낸 후에 도로에 올라섰다. 주 경계에서 운전자 혼자 타고 있는 신형 포드 세단을 발견한 그는 경광등을 켜고 짧게 사이렌을 울렸다. 세단이 갓길에 멈춰섰다. 시건은 그 뒤편에 차를 대고 엔진을 끄고 탱크를 어깨에 걸머맨 채 밖으로 나왔다. 남자가 백미러로 문 옆으로 다가오는 시거를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남자가 말했다. 잠깐 밖으로 나오시죠.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말했다. 차에서 떨어져 주시오. 남자가 차에서 떨어졌다. 시건은 피 묻은 경찰관을 보는 남자의 눈에 의혹의 빛이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신앙 치료사처럼 남자의 머리에 손을 댔다. 문을 닫을 때처럼 쉭 바람이 새는 소리와 찰칵 공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땅에 쓰러졌다. 이마에 난 둥근 구멍에서 피거품이 흘러나와 눈 속으로 들어갔고 더불어 그의 눈에 비치던 세상도 서서히 그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시건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저 당신 피를 차에 묻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모스는 돌투성이 화산마루에 부츠 뒤꿈치를 쑤셔받고 쪼그려 앉아 독일제 12배의 쌍황쌍안경으로 아래쪽 사막을 보았다. 모자는 뒤로 젖혔고 팔꿈치는 무릎에 괴었다. 어깨에 가죽 멜빵이 달린 라이플총을 메고 있었는데 단풍나무와 호두나무 박판 소재의 개머리판을 갖춘 1898년형 마우저 라이플총의 노리새에 무거운 279경 총신을 달아놓은 것이었다. 라이플총에는 쌍안경과 배우리 같은 유너틀사의
조준경이 달려 있었다. 1마일쯤 아래로 영양이 몇 마리 보였다. 1시간 전보다 해는 낮아졌고 능선과 다틸라와 바위가 저 아래 범람원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모스 자신의 그림자도 거기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쌍안경을 내려놓고 앉아서 대지를 바라보았다. 남쪽 멀리로 멕시코의 헐벗은 산들이 보였다. 강 주변의 깎아지른 듯한 지대도, 서쪽으로는 국경지대의 구운 테라코타 같은 지형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른 침을 뱉고 무명 작업복의 어깨 부위로 입을 닦았다. 라이플총의 적중률은 0.5 MOA였다. 1000야드 거리에서 직경 5인치 이내로 탄착군이 형성되는 총이었다. 그가 총을 쏠 장소로 골랐던 곳은 자잘한 용암 더미가 쌓인 길다란 비탈 아래였는데 그쯤이면 표적이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터였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데만 거의 1시간이 걸릴 터였고 영양들은 풀을 뜯으며 그에게서 멀어지는 중이었다. 그나마 다행으로 바람이 불지 않았다. 비탈의 발치에 닿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영양을 찾았다. 놈들은 그가 마지막에 보았던 장소에서 그리 멀리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거리는 700야드가 넘었다. 그는 쌍안경으로 놈들을 살폈다. 무겁게 내려앉은 대기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고 뜨거운 열기에 시야가 일그러졌다. 먼지와 꽃가루가 아지랑이처럼 낮게 어른거렸다. 그 밖에는 아무 엄폐물도 다른 사냥꾼도 없었다. 그는 자갈 위로 엉금엉금 기어가 부츠 한 짝을 벗어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라이플총의 총신을 가죽 부츠 위에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안전장치를 풀고 조준경으로 전면을 관찰했다. 영양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쳐든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태양이 그의 뒤편에 떠 있었기 때문에 표적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햇빛이 조준경의 유리에 반사되었다. 놈들은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이플총은 켄자르사의 9온스 압력 방아쇠를 달고 있었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라이플총과 부츠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는 그에게 몸을 훤히 내보이며 서 있는 영양의 등판에 조준경의 십자선을 맞추었다. 모스는 표적거리가 90m 증가할수록 탄환 낙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가 확실하지 않았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금 목걸이에 매단 멧돼지 이빨이 팔꿈치 안쪽에서 바위에 닿아 서걱거렸다. 라이플총은 무거운 총열과 머질 브레이크가 달려있는데도 반동이 심했다. 그가 다시 조준경 안으로 영양들을 당겼을 때도 놈들은 아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단 1초 만에 10g짜리 탄환이 그곳으로 날아갔고 소리는 그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영양들은 총알이 명중한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놈들을 향해 슝 하고 날아와서 바위에 부딪히고는 이른 아침에 황량하고 쓸쓸한 탁 트인 대지 속으로 튕겨나가는 탄환을 피해 전속력으로 질퍽한 땅 위를 내달렸다. 모스는 일어나서 영양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쌍안경을 들었다. 영양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낙오되어 다리를 절었다. 아마도 총알 한 방이 접시처럼 푹 팬 땅을 스치듯 날아가서 왼쪽 뒷다리의 대퇴부에 맞은 모양이었다. 그는 몸을 굽혀 침을 뱉었다. 젠장. 모스는 남쪽의 바위 곳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바람 없는 아침 대기에 떠돌던 옅은 오렌지빛 먼지가 조금씩 사위어가다 완전히 사라졌다. 태양빛을 받으며 방책은 조용히 서 있었고 질퍽한 땅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는 자리에 앉아
부츠를 신었고 라이플총을 집어들고 탄피를 빼내 셔츠 주머니에 넣고는 놀이쇠를 잠갔다. 그리고 라이플총을 어깨에 메고 걸음을 옮겼다. 질퍽한 땅을 가로지르는 데는 40분쯤 걸렸다. 거기에서 긴 화산암 비탈을 타고 올라 남서쪽 산등성이를 따라가며 영양들이 사라진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쌍안경으로 천천히 지형을 살폈다. 꼬리가 없는 커다란 검정개 한 마리가 그 땅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개를 바라보았다. 머리가 컸고 귀가 잘려 있었고 몹시 절뚝거렸다. 개가 걸음을 멈추고 뒤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쌍안경을 내리고 개가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모스는 엄지손가락을 라이플총의 가죽 멜빵에 걸고 모자를 뒤로 젖힌 채 능선을 따라 걸었다. 셔츠 등판은 이미 땀에 젖은 채였다. 그곳 바위들에는 아마도 1000년 전에 그린 듯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림을 그린 자들도 그처럼 사냥꾼들일 것이다. 다른 흔적은 없었다. 능선 끝에 이르자 돌투성이 비탈의 거친 내리막길이 나왔다. 칸데릴라와 케클로가 자랐다. 그는 바위턱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쌍안경으로 지형을 살폈다. 1마일쯤 저편의 범람원에 자동차 3대가 있었다. 그는 쌍안경을 내리고 지형을 두루 조망했다. 그러고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다. 땅에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부츠를 바위 틈에 고정시키고 초점을 조정했다. 자동차들은 사륜구동 트럭이거나 큼지막한 전지형 타이어와 권양기와 루프라이트 짐칸이 있는 포드 브롱코였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죽은 듯했다. 그는 쌍안경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 그리고 다시 내렸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거기에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